끝났어요? 네. 네. 안택선 뭐 이런 배들이 일본 배들이 안택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뭐 실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12척인데 나중에 13척으로 싸웠지만 일본 외선 120척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막 열심히 싸워서만 이긴 게 아니에요. 자세한 부분까지 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일본 배들은 이게 안택선이라는 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헐수선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면이 이렇게 열도로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풍랑이 심으니까 배가 밑으로 많이 들어가 이렇게 헐수선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요 밑에 부분이 이게 풍랑에 배가 좌우로 안 움직이려면 이게 물 먹는 선이 헐수선이라고 해요. 배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물 먹는 선을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목을 헐자서 헐수선. 근데 삶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은 풍랑이 심하단 말이에요. 풍랑이 심으니까 풍랑이 안 들으려면은 헐수선이 밑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는 물론 일본에 갇혀 있는 데가 서해는 또 중국 쪽에 있으니까 풍랑이 덜 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헐수선이 어떻게 돼? 밑으로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요것은 방향받기가 힘들어. 요것은 이게 물이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헐수선이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받기가 힘들지만 이건 방향받기가 힘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 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니까요. 무슨 전법이라고 그래 그걸? 하객진. 하계 이렇게 날 때 새가 날 때 이런 식으로 날잖아.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하기 날 때에 날개처럼 이렇게 진을 치고 일본 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유인원 배가 나가가지고 일본 외선으로 나가가지고 일본 배가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앞에 있는 배 이쪽에 앞에 일본 배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앞에 배는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쪽 배들은 앞으로 나가요. 여기 있는 배들은 이렇게 뒤로 나오고 이쪽에 있는 배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일본 배들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진영이 배의 진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일본 배들이 여기 있겠죠. 이거 나오고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요. 그럼 배들이 이렇게 갇힌 상황이 됐다고 느끼면 도망가야지. 아까부터 방향 바뀌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우리 배는 이렇게 도망 나올 때 이 배가 도망 나왔다 방향을 바꿔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방향을 빨리 바뀌기 쉽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 나왔다 이게 공격을 하려면 도망 나와서 이 형태에서 방향을 바꿔서 도망 나올 때는 앞쪽을 이렇게 선수가 이쪽으로 해야 할 거예요. 공격할 때는 선수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배는 방향 바뀌어 빨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배의 특성까지 다 알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이 헐수선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인상 깊었던 상황이 언제냐면 세월호 침몰 때야. 세월호 침몰 때. 세월호 침몰 때인데 이 헐수선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을 채워요. 사실은 여기 큰 배 같으면은 물을 채워가지고 헐수선을 맞춘다. 이게 헐수선이 높냐 낮냐 해서 헐수선이 너무 높으면 배가 쉽게 뒤집어져. 헐수선이 이렇게 높으면 배가 쉽게 뒤집어져. 풍랑에. 깊어지면은 또 이제 배가 움직이는데 또 빨리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헐수선을 제대로 지킨 것이 중요한데 배는 헐수선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헐수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물이 요만큼 잠겨야 된다고 할 때 이걸 잠글 때 어떻게 했냐면 물을 여기다 집어야 돼. 평행수라고 해가지고 물을 집어가지고 이 헐수선을 맞춰야 돼요. 근데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있잖아요. 물은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수평의 숫자가 물 숫자잖아요. 배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뱃속에 있는 평행수가 돼야 돼요. 수평으로 바뀌면 배도 복구가 돼. 이렇게 복원력이 생겨.
그래서 뒤집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평형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실어놓고 아이들 103명이나 죽었잖아요. 304명이나 죽었잖아요. 어른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요. 선생님들이나요. 요 배에는 어떻게 헐수전을 뭘로 맞추냐면 차오고 그 당시에 제주도에 군사기지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느라고 철근 같은 걸 많이 실었어. 근데 이게 배가 선회를 하면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기울어진 상태인데 평형수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복원력이 생겨가지고 안 뒤우죠. 근데 철근 심어놓고 자동차 심어가지고 자동차 실어가지고 이게 홀수선을 맞춰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복원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엎어지면서 한쪽으로 몰려버려. 몰리니까 어떻게 돼? 더더군다나 복원력이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홀수선을 지킬 때에 평형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사람이 욕심이 빚은 참 그게. 그게 막 화물 같은 거 많이 싣고 막 그래가지고 화물 싣으면 화물 비용 나오잖아. 적정한 화물을 실을 때도 화물보다도 평형수를 적정한 양을 맞춰가지고 지배했으면은 배가 복원력 때문에 안 뒤집어졌을 텐데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홀수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설명할 때 침몰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할 때 근데 사람들이 홀수선이라는 말 잘 모르더라고. 우리 선생님 이참이요. 홀수선 이 홀수선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들 많아요. 배수전. 예? 선전. 아니요. 지키는 선. 배에 있는 선. 배에 예, 놓인 선이요. 이게 위 아래냐 그 선들이 있어. 네네네. 배선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자체를 예, 그렇죠. 배에 일정한 선이 있다. 이게 물이 들어가야 될 일정한 선. 자, 안택선 오해군요. 안택선 쓰셔놓고 설명 안 해요? 하여튼 그 일본 배 얘기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양양자예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는데 설문해자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책에 자료가 있죠. 설문해자에는 성스러운 것이다 해놓고 이 뭔가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 글자가 양뿔 벌어진 모양 개라는 글자예요. 양뿔 벌어진 모양 개 하는 글자인데 이거 몰라도 될 만한 글자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거기에 써 있으니까 양뿔이 벌어져 있는 모양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양뿔 벌어진 모양 개자의 뜻을 따랐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와 뿔과 발과 꼬리의 형상을 번졌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설문해자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머리에 뿔과 발과 꼬리의 형상을 번뜬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놓고 이제 허신이가 그걸 그 설명을 합리화시켜서 공자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써놨어. 공자께서도 우자나 양자의 글자는 형상으로 예를 들었다 해가지고 뭐 더 명분을 갖다가 얻기 위한 글을 갖다가 덧붙였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기는 해요. 글자 설명은 안 했겠죠. 양을 표현한 글자라고 했겠지 양 전체 모양을 갖다가 나타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훨씬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양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나온 글자는 아니죠. 소자도 마찬가지죠. 소자도 소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소자의 고문자가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끊어서 이제 표현하면서 오늘날의 글자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끊고 이게 소자가 안 끊고 막바로 이렇게 해서 쓰이는 글자인데 절반반자에 보이는 이 글자가 소자란 말이에요. 소자. 소를 나눈 거예요. 소의 가축 가운데 가장 큰 소를 절반으로 나눠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표현된 요글자가 소자야. 소자. 거기에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글자는
소의 전체적인 모양이 아니고 이것도 소의 뿔이요. 문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한자라는 문자는 중국 문화 속에서 성숙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는 중국 문화 속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우 생각하면 안 돼. 중국에서 이렇게 키우는 소는 물소예요, 물소. 근데 물소하고 한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물소는 뿔이 굉장히 커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지만 뿔이 굉장히 큰데 그 뿔이 이렇게 큰 뿔이에요. 큰 뿔에다가 이 머리 부분이요, 대가리 부분이요, 대가리 부분. 뭐 소는 뭐 눈이 크니까 눈 크게 일단 그려보는데 바로 이 소의 특징이요. 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머리만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리고 근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소머리를 그대로 그리는 것 같은 자인도 있어요. 그 문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양의 얼굴의 특징은 역삼각형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역삼각형이요.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코 같은 거 있고 이거 눈 같은 거 있을 거 이거 이게 귀 같은 거 있을 거 이거 양처럼 근데 양은 털이 복실복실하단 말이에요. 털이 복실복실한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을 나타내냐 그거예요. 이제 이 모양은 여기서 이 뿔 부분이요. 이 뿔 부분인가 눈과 귀와 코로 이어진 부분과 주둥이 부분과 그다음에 사람도 얼굴 중심 옆으로 뭐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에요. 이거 소자도 이게 펴는 것처럼. 이게 양양자는 원래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 요거 요 형태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거요. 그다음에 요거 이거요. 그다음에 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소전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거 뿔이요. 뿔이고 요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뿔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지금 왜 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뿔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이렇게. 요것이고 요것이 요거 양쪽 이렇게. 그리고 귀와 눈으로 이어지는 귀 부분과 주둥이 부분과 얼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펴는데 그 형태가 오늘날의 글자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가 양의 뿔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양의 뿔이 양양자에서 여기까지가 양의 뿔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요것만 양의 뿔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 해까지도 양의 뿔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요 해까지도 양의 뿔이고 나머지가 이제 얼굴 부위를 반반도 선으로 펴있는 글자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넘어야 돼. 중국에서는 양 그러면은 면양으로도 생각하고 염소로도 이제 사냥으로도 생각해. 사냥으로도 생각해. 그러니까 면양이야 면양. 가는 실면자. 면양을 갖다가 가는 실면자를 쓰기도 하고 또 손면자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면양. 그 다음에 사냥은 몇 선자에다 양양자를 이렇게 쓰죠. 이 중국에서 양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양을 보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면양인지 사냥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도 논란이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12지에 따라서 동물로 띠를 갖다가 할 때 양의회에 그 양을 갖다 표현할 때에 면양을 표현해야 되는지 사냥을 표현지를 놓고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결론은 사냥 쪽인데 이제 이유가 사냥 쪽인데 왜 그러냐면은 더 전통적으로 키웠던 게 사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있죠. 제가 이걸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죠.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면양을 그럼 중국에서 언제부터 키웠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5,000년 전부터 키워졌으니까 이미 각골문 이전부터 면양을 키우긴 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냥이고 12지신상 이런 데 보면은 12지신상 분들은 면양보다는 사냥의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그런데 이 사냥이 중국에서 사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중국 쪽인데 사냥이 우리나라에서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 염소를 사냥이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먹는 우유 가운데 사냥류가 있는데 사냥류가 원래는 염소젓이에요, 염소젓.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 먹을 수 있는 사냥류가 사실은 염소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면양일 수도 있고 사냥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양의 양양자는 뭘 표현했냐 이거예요. 뭘 표현했냐?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최초에는 면양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사냥인 거야, 사냥.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이쪽 훈민정음 창시 당시에 양양자 표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염양으로 표현했어요. 염양. 염소의 염자를 썼어요. 우리 옛날 책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봤던 책에도 이걸 양이 아니고 양은 음을 갖다 그대로 갖다 용용자처럼 양의 음 그대로 갖다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염양자로 표기했어요. 그리고 그 염은 염소와 관련됐어요. 염소. 이게 조금 전에 그랬던 것이 염소라고 생각해야 돼. 염소에서 나온 글자로 봐야 돼. 염소에서. 그리고 염소가 이 면양과 그러면 염소예요. 결국 면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면양은 있죠. 뿌리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면양과 염소를 구분해 보는데 심체적인 특징 가운데 지금 대가리로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염소는 뿌리 있는 반면에 이게 면양은 뿌리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죠. 수염이 있어요. 염소는. 그래서 요 부위를 저는 수염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만 이 유일하게 얘기하는 글자 한자 교육 관련돼 가지고 국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 제가 갖고 가다 하는데 저는 요 부위를 염소 이게 아까부터 대가리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귀가 있고 뭐 눈이 이렇게 있고 뭐 주둥이가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형태 이 형태 이렇게 수염까지 이렇게 늘어지. 그래서 그것이 양양자가 됐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주둥이 부분이거든. 요 핵이 사실은 주둥이 부분이야. 이게 주둥이 부분. 근데 주둥이 밑으로 핵이 왔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털이 없이 이렇게 표현되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문 같은 데서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이렇게 턱이 없는 수염이 없는 형태로 본다면은 근데 이 양자 같은 이 핵이 이렇게 더 내려왔잖아요. 이게 수염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없으면 생기형으로. 그렇죠. 이건 생경으로 보는 상황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털이 없는. 새끼야. 근데 염소죠. 염소. 그래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죠. 전통적으로 저 성서에서도 희생양이라고 해가지고 희생양 면제 뭐 관련된 면제양이요. 그때도 염소를 썼대요. 염소. 면양이 아니고 염소를 썼다 이거 염소. 아까면서 얘기했던 12지상 같은 게도 염소 형상이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 그러면 염소를 말하는 거지 면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참이요. 자, 그 사항을 안 다음에 요 양양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의미역하는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될 글자가 양은 양인데요. 물이 달라붙은데 물 가운데 바다 모든 물이 바다는 뭐인데 그냥 바다가 아니고 큰 바다를 큰을 꼭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짠 글자가 바다의 자가 있는데
이 동해할 때 쓰이는데 동해가 태평양에 속하잖아요. 동해보다 바다보다 더 큰 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바다 양자라고 써요. 이 바라보여. 그 다음에 기를 양자예요. 양양자 일부를 생략하고 밥자 일부를 생략해서 썼지만요. 양은 양인데 먹여서 기른다고 해서 기를 양자죠. 근데 봉양하다 뭐 그럴 때도 쓰이고요. 양식장, 양어장 먹을 때 쓰는 양자죠. 그 다음에 병들 역사가 달라고 치면은 양은 양인데 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가려울 양자예요. 가려울 양자인데 뭐 가려우고 싶은 병이냐가 지금 몹시 가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어요. 소양증 있는 사람들, 소양증 있는 사람들은 막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해야 막 직성이 풀릴 정도 그런 가려움증이 있어요. 소양증인데 소양증을 긁을 소자를 이렇게 쓰지만은 이 양자를 갖다가 이렇게요. 요골자를 쓰지만 요골자를 갖다가 음역골자로 삼아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 같은 글자예요. 요골자고 요골자가. 기를 양자를 음역골자로 삼아서 쓸 수 있다. 이거 양양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휘로서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것도 양은 양인데요. 요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 글자가 물이 길게 흐르는 모양에서 나왔어요. 물이 사실은 물이 이렇게 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요. 내천자가 이런 형태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글자 내천자 아니에요? 근데 길게 흐르는 물은 어떻게 돼요? 지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 지류까지 포함된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요. 요 핵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핵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핵이 이렇게 되고 요 핵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눕혔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길게 흐르는 물과 관련돼서 그렇게 길게 흐르는 물을 지류까지 있을 수 있는 물은 강물 같은 데서 쓰는데 그래서 이 긴강양이라는 거지. 긴 강양자. 근데 왜 요 글자를 알아둬야 되느냐? 요 글자가 다시 이 글자 쓰임이 없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요 글자. 모양양. 다양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이제 나무 목자를 쓰는데 나무 관련된 뜻의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나무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저 메주 같은 거 만들 나무로 이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콩을 삶아 가지고 집에 가지고 밟아서 꺼내놓은 똑같은 메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의 다시판 같은데 다시판 나무 다시판 박달로 같은데 모양을 새겨놔 가지고 뭐 송화가루 같은 거 이런 거요. 이 꼬르고 이게가 이렇게 집에는 같은 모양의 다식이 나오잖아요. 같은 그 모양 나무판을 이용해서 만든. 자, 그래서 모양양자를 설명을 하면은 긴강양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긴강양자도 지참에 알아두셔야 되고 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양이 앞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양이 샹이 되고 단모가 상이 되는. 앞 시간에 한번 했죠. 이음자하고 실자음각이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나왔어요 지금. 그 양, 상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상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게 상. 이것도 상이에요. 빨간 거 쓰면 안 돼. 근데 빨간 거 쓰고 있었네. 뭐 안 들어가면 없긴 하지만은. 양이 잘 안 나오네. 이게 양이요. 여기서처럼 상이 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영은 복을 빌기 위함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복상자예요. 복상자. 우리가 이게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복을 뜻하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자, 복지자, 복조자, 뭐 복희자, 뭐 이런 글자들이요. 다 음역할 오른쪽이 다 음역할을 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일은 후손들의 복을 빌기 위함이거든요.
그 제사를 정성을 들여서 조상한테 보내는데 조상이 와가지고 밥 한 톨 먹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음식도 다 음복을 하잖아요. 후손들이. 옛날 배고픈 시절에 그 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난한 지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먹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야. 이 복된 일, 상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상스러울 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상스러울 상. 상스러울 상으로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스럽지 않은 일 갖다 불상사 그러잖아요. 불상사. 불상사. 불. 일사자가 있죠. 사. 상스럽지 아니한 일. 그 다음에 이 상은 상인데 말로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할 상. 누군지 몰라. 어떤 시가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몰라. 작자, 미상을 뜻하는 형태. 상세하게 설명하다 할 때 쓰는 형태. 또 상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기술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있네. 상은 상인데 기술자인데 날개 짓과 달려서 날개 짓을 하면서 원래 한자의 사진에 보면 빙빙 돌아 날상 뭐 이렇게까지도 쓰이기도 해요. 뜻풀이를 빙빙 돌아 날상. 근데 이제 줄여서 그냥 날상이라고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요. 하늘로 새가 날아오는 걸 비상한다고 하잖아요. 비상. 비상하다 할 때 쓰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음자는 아음이 기역자다. 아까 하면서 기역자가 히읗자로도 잘 붙긴 하는데 히읗자 같은 호음이잖아요. 기역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양이 그러니까